우리나라가 저는 F1 인재가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F1 드라이버 많이 배출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 게 택시를 타도 한 대가 옆에서 지나가는 걸 용납을 안 해요. 그게 모터스포츠 하는 마음이에요. 러쉬 영화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5명의 드라이버 중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2명씩 죽는다고. 이 모터스포츠나 좀 자동차 업계의 중심에는 남자들이 중심을 잡고 자기들식 그때의 문화로 접근하다 보니까 겁장이들은 좀 빠져라. 이거는 진짜 용감한 사람들의 스피드야. 브레이크를 얼마나 늦게 밟는지 보자는 거야. 보러 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 모터스포츠는 같아요. 보러 가는 것도 죽으러 가는다는 마음들이 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저희가 지난 1부에서는 F1이 단순한 레이스 스포츠가 아니라 얼마나 전략과 협업이 중요한 스포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은 F1에서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죠. 안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해설위원 윤재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F1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예정인데 오늘은 얼마나 F1에서 안전이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F1이 시속 200-300km로 달리는 차들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죽음과 맞바꾼 스피드? 이런 키워드로 설명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F1이 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과 규정 같은 것들로 많이 정밀해졌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제 얘기로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안전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빠른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안전하지 않죠. 네. 그리고 속도라는 것 자체가 충격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격량이 속도가 높아지면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빨라질수록 위험해집니다. 네.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도 모터스포츠라는 게 생긴 직후 F1이 없던 시절에도 자동차, 모터스포츠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많이 죽었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랐으니까요. 네. 처음 나왔던 건 조금 느렸다고 하지만 그 속도가 금방 붙었거든요. F1 시대로 와서도 그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다 보니 안전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쉽게 발전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스포츠야. 차라는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라 알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이 모터스포츠나 좀 자동차 업계의 중심에는 남자들이 중심을 잡고 네네. 자기들식 그때의 문화로 접근하다 보니까 겁장이들은 좀 빠져라. 이거는 진짜 용감한 사람들의 스피드야. 브레이크를 얼마나 늦게 밟는지 보자는 거야. 진짜 거기에. 목숨을 내놓고 그렇죠. 하는 스포츠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기준이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1950년대 처음 F1이 시작될 때 F1에서는 헬멧에 대한 의무가 없었고요. 그냥 모자 상상이 안 쓰고 되네요. 그다음에 안전벨트가 없었고요. 트랙 주변의 경계는 화분을 놓는다든지 지푸라기를 놔가지고 경계를 하고 그 옆에 관중들이 있는 상태로 경기를 한 거예요. 보러 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모터스포츠는 보러 가는 것도 죽으러 가는다는 마음들이 네.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실제로 랠리 쪽은 1980년대에도 관중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랠리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그룹 B 랠리 시대에 차의 성능은 거의 무한대의 힘을 낼 수 있는 1000마력을 훌쩍 넘는 차들이 비포장도로 일반 집 앞 도로를 지나는 경기에 아무나 트랙이란 경계가 없으니까 아무나 와서 보는 거거든요. 자기 집 앞에서 길에서 오다가 차가 오면 비켜주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시속 250km로 차가 오는데 다 붙어있다가 이걸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비켜주는. 그러다가 실수가 있으면 죽는 거죠. 드라이버도 코드라이버도 이제 랠리는 코드라이버라고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관중도 죽을 수 있고 네. 이런 문화가 있었고 1950년대에 이제 안전벨트, 뭐 헬멧 이런 것이 조금씩 하나둘 강조가 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70년대에서야 달라졌어요. 아직도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제키 스튜어트라는 트리플 챔피언이 있어요. 네.
지금은 중계를 혹시 보셨다면 웬 할아버지가 그 스코틀랜드 무늬의 이 모자와 스코틀랜드의 치마 형태의 그 하의 있죠. 네. 요거를 항상 하고 나와서 주변에서 승되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굽신굽신하면서 그분이 제키 스튜어트 경인데요. 이분이 당시 많은 드라이버들에게 겁장이 소리를 들으면서 네. 이 안전을 위해서 싸움을 했던 거예요. 네, 네. 많은 드라이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은 역시 모터스포츠 레전드인데 제키 익스. 이름이 제키로 똑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제키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고 제키 익스는 벨기에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키 익스는 최근에 WEC 진출하기로 한 한국의 자동차 회사 그 WEC 진출하는 여기에 홍보대사이자 지금 헤드를 맡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이 제키 스튜어트랑 싸움이 붙은 게 제키 익스기도 했고 그래서 야 너 그럴 거면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라 얘기하면서 안전을 무시하는 사람과 안전을 위해 싸움을 하고 보이콧을 하고 네. 여기서 서킷 안전설비 확보 안 되면 안 나가. 그 드라이버들 설득해가지고 제키 스튜어트의 노력으로 70년대 80년대까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됐다. 안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동안 한 10년 정도 그냥 속도가 빨라지는 데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1994년에 이몰라 정말 악몽 같은 일주일이 시작이 됐는데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가 지금도 펼쳐지는 이몰라 서킷에서 당시에는 산마리노 그랑프리 산마리노가 아닌데 산마리노 그랑프리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했어요. 그 산마리노 그랑프리에서 금요일 날 루벤스 바리첼로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죽을 뻔하고 토요일 날 롤란드 라첸버거가 세상을 떠나고 일요일 날 레이스에서 아일톤 세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나서 한 12년 동안 사망사고가 없다가 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런 스포츠를 왜 보냐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94년에 아일톤 세나 사망 뉴스를 네. 듣고 저도 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F1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 97년까지의 일을 잘 몰라요. 심지어 그때 군대 갔다 왔어요. 관심도 끊고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개선 노력을 했고 최근에는 또 2014년에 일본 그랑프리에서 줄스 비앙키가 큰 사고를 당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안전 개선 사항들이 들어왔죠. 어쨌든 여전히 위험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고 모든 규정 변경들이 다 이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머리를 쓰면서 정말 훌륭한 천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F1이.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뜻을 모아서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들으면서 안전 규정이 이렇게 최근에서야 발전했다는 게 조금 놀라웠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차가 위험한 거라는 인식은 예전부터 초창기 때부터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뭐 이겨내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마초적인 문화도 되게 놀라웠고 그게 차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놀랍게도. 잘 생각해 보면 1900년대 초반에 말이 중요하던 시대에 네. 말이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위험한데 그걸 위험하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죽을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이 죽는데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마차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약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속도가 무서운 사람은 빨리 안 달리면 되지. 그렇죠. 네, 걸어가 그런 그러면. 마인드죠. 네. 그리고 지나가는 마차에 치였으면 운이 없네. 이런 마인드지. 오히려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걸 더 무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마차보다 느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속도가 붙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인식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창기 도시간 레이스 중에 제일 유명한 것들이 실제로는 완주를 못했던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 그러면 프랑스 파리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엄청 멀잖아요. 그걸 1903년에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막 이제 전단으로 광고는 해요. 신문물 자동차 레이스를 파리에서 마드리드까지 합니다. 심지어 정부들까지 나선 경기였거든요. 근데 모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망자가 속출했어요. 뭐가 달린대 해가지고 집 앞에 나와 보는데 생전 저기서 뭐 쇳덩이가 오는데 제가 무슨 속도로 나한테 다가올 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인식이 잘 퍼지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봐요. 차가 널리 퍼지기 전에 못 봐요. 근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켰냐면 얘네들이 경기하는 내용을 신문이 엄청 미화를 해서 너무너무 재밌다. 얘 극적으로 우승한 것으로 사실 아무도 못 봤는데 심지어 그 서킷이 20km가 넘어서 기자가 있어봐야 몇 장면이나 봤겠어요. 그렇죠. 산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코너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그런 걸로 이야기가 퍼지고 퍼지면서 입소문으로 저쪽 코너에 있던 사람 얘기를 주워 듣고 달렸던 친구들을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게 조합된 게 신문 기사가 나온 걸로 전 유럽으로 그랑프리 레이싱 하면은 사람이 가면은 광장에 사람이 가득 차고 그런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인기가 폭발하려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나버려서 끝나고 야 이거 다시 살려 해가지고 이름도 하나 붙이자 해가지고 붙인 이름이 F1이에요. 그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안전이라든가 이게 위험하고 사람 죽는 얘기 정말 비참한 얘기를 안 알렸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달 한 명씩 그랑프리 레이싱 기준으로 매달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게 70년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 러쉬 영화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25명의 드라이버 중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2명씩 죽는다고. 그렇죠. 그게 당연했던 시대였군요. 그렇죠. F1 드라이버 기준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다큐멘터리 중에 추천 많이 하는 원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숫자 1로 써 있는 원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제키 스튜어트 인터뷰가 나와요. 제키 스튜어트가 70년대 초 60년대 말에 경기를 하고 차에서 내리면 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언제나 모두 무사하냐 네. 였다. 이게 그 당시를 대표하는 얘기죠.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경기 중에 차가 뒤집히고 불이 난 걸 봤다. 그러나 레이스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려야 한다. 우리는 이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싸우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결국 안전하게 만드는 건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어떻게든 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제키 스튜어트거든요. 네. 그거를 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아이르톤 세나가 사망사고가 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제키 스튜어트랑 충돌하기도 했었어요. 생전에. 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드라이버들은 심지어 제키 스튜어트 본인을 포함해서 매우 위험한 드라이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그 사고의 희생양이 될 수 있지만 주변에서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가장 위험한 드라이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르톤 세나의 말 중에 가장 잘못 전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틈이 보였는데 파고들지 않으면 드라이버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오해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아무 틈이나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억지로 사고가 날 게 뻔한데도 들어가는 걸 미화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닌데. 어떤 뜻이었어요 원래? 이것은 사실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를 들어갈 능력이 돼야 되고 거기를 들어가서 추월을 시도하는 걸 해야지 내가 좀 겁을 먹는다든지 네. 자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느라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소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위험한 일을 무조건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틈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곡해되고 있군요. 네, 실제로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곡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드라이버들도 가끔 그 얘기해가지고 그래요? 갑론을박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주 녹화에서도 사람 사는 세계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 사는 세계처럼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로 경쟁하라는 관계에서 부딪혔어.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몇 대 몇 책임이 되게 객관적으로 갈라질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요. 이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제 입장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모두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논리적으로. 다른 논리적으로 해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문제고 그래서 심판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전 인수는 우수한 드라이버의 기본 소양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내 밭에 물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내 기준으로 나는 옳고 쟤는 잘못했고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람 사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의 시야라는 진짜 물리적인 시야가 있잖아요. 중계를 보는 사람들은 이 위에서 막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거, 멀리서 본 거, 360도 여기저기서 찍은 거, 저쪽 차의 시야, 이쪽 차의 시야를 다 보니까 네. 조금은 객관적으로 봐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진짜 앞만 보고 가잖아요. 네. F1이 아무리 발달한다 그래서 눈이 뒤에 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러가 있더라도 그 미러 진짜 좁아요. 미러가 요만해요. 보통 승용차 미러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시야가 더 좁아지죠. 네. 그러니까 더 안 보여요. 드라이버는 몰라요. 사실 객관적인 걸. 다 자기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얘기했더니 아전 인수를 해야 돼. 라고 결론을 그게 아닌데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건 다른 친구들이 못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드라이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사고를 많이 내는 문제아적인 드라이버도 가끔 있죠. 실은 현재 디펜딩 챔피언
최근 4년 동안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막스 베르스타펜도 이런 문제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위험한 드라이빙을 한다. 그럼 베르스타펜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상대방이 피하지 않으면 100% 사고인데 들어가는 드라이빙을 많이 했죠. 이런 드라이빙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얻는데 큰 도움을 많이 얻었던 유명한 드라이버로 아일톤 세나라고 있고요. 세나식 다이브밤이 있거든요.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둘 다 끝이다. 어쩔래? 라는 문제 던지는. 게임처럼. 네, 그게 실제 있는 방법이에요. 모터스포츠에. 정말요? 예, 지향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벌을 못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거든. 아까 얘기한 그거요. 걔도 나였으면 피할 수 있었을걸? 근데 네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 카트판에서 국제 무대를 가보면 다들 처음에 아마 우리나라가 저는 F1 인재가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F1 드라이버 많이 배출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택시를 타도 한 대가 옆에서 지나가는 걸 용납을 안 해요. 네, 일단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지지 않겠다. 그리고 차와 무라 일체가 돼서 이 차가 솔직히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서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건 설 거라는 무라 일체의 신념으로 속도를 내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천지인 걸로 봐서는 그 마음이 우선이에요. 그게 모터스포츠 하는 마음이에요. 공도에서는 하면 안 되고 네, 그걸 서킷에서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가면 사실 겸손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기량 차이가 보여요. 무작정 속도만 내고 결과적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10초 느린 차들이 천지거든요. 같은 차로도 3, 40초 차이가 쉽게 나와요. 같은 서킷에서. 태워보면.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도로에서 한국에서 하는 드라이빙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한 드라이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다면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하겠죠. 그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이런 F1 같은 걸 알고 잘하는 드라이빙이 뭔지를 알게 되면 좋은데 가르치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교육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은 네. 제가 2시간씩 12주 과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 오실 거예요? 안 가죠. 네, 무료라 그래도 안 오실 거예요. 교통비 제공해도 안 오실걸요? 자, 그런데 이걸 재미를 느끼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면 야, 드라이빙 잘하는 건 그냥 밟는 게 아니구나. 와,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차를 진짜 완전히 이렇게 통제를 하네. 그런데도 브레이크는 저렇게 항상 똑같은 데서 정확히 밟으려고 노력하네. 차를 그렇게 정비하려고 노력하네. 차에 이상이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네.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야 되니까 F1 같은 걸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스포츠로서 엔터테인먼트로 접근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왔다가 지식이 늘었다 하면서 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건 제가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 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안전한 이동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네, 일이겠네요. 모터스포츠를 잘 F1을 아는 나라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베르스타펜 같은 경우 그렇게 좀 공격적인 게 아니라 위험한 드라이빙을 하는데도 최근 4년간 챔피언이었잖아요. 이거는 저렇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기도 쉬울 것 같은데. 위험한 드라이빙을 할 때가 있었고 요즘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F1 평균치에서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에요. 많이 조금 그래도 예, 처음에는 좀 내려왔네요. 넘어갔었는데요.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주니어에서 넘어왔을 때 F1에 데뷔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는 다 그래요. 루이스 해밀턴 지금 거의 성인 군자의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베르스타펜의 젊었을 때랑 비슷했습니다. 처음엔요? 네, 2007년 데뷔했는데 한 2012년 그쯤 때도 비슷했어요. 처음에 한 4, 5년. 4, 5년은 어쩔 수 없는 단계. 네, 좀 처음부터 성숙한 드라이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드라이버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모양이고 근데 그런 공격적인 게 아니라 위험한 드라이빙 때문에 먼저 은퇴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위험한 거는 못 버팁니다. 내가 응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작정 사고가 나든 말든 하면서 나 이게 로망이야 하면서 가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처음엔. 네네. 처음에 어려운데 조금 어느 정도 보시다 보면 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서 보면 베르스타펜이나 해밀턴 뭐 예를 들면 베텔, 세바스찬 베텔도 마찬가지고 이런 드라이버들 처음에 위험하게 드라이빙을 했다고 했던 그 장면이 네. 다시 보면 위험해요. 위험한 거 맞는데 그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긴 넘었는데 멀리 안 넘었어요. 그런데 이걸 무작정 위험하게 모르는 애들은 그냥 막 넘어요. 선이 있어? 있긴 있어? 하면서 그냥 막 넘어다니는 네.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과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선을 넘으면 보통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하지만 자기 성적이 안 나와요. 차 관리가 안 되고요. 차에 부담을 많이 줘서. 단순히 타이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고 브레이킹 실패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차를 1년 동안 끌고 가는 유지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날 거고요. 벽이랑도 부딪히지만 다른 차랑도 부딪히고. 베르스타펜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벽에. 네. 정말 많이 부딪혔는데 요즘 잘 안 부딪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보이는 거죠. 아, 그냥 위험한 드라이빙을 안 하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혼자 자꾸 이쪽 저쪽 부딪히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올해만 해도 예를 들어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레이스에서 차를 느끌래 뒤에서 들이받아서 페널티도 받고 한 명을 완전히 경기를 끝을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그랑프리에 또 와가지고 또 부딪히는 위험한 드라이빙으로 또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런 게 어려서 그런 거죠. 아, 그 선을 안 넘으려 그러면 느려지고 그렇죠. 넘지는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사고가 자꾸 나고 이게 적응이 되고 그 선을 지키면서도 빨리 달리는 게 되면 F1 드라이버로 성공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은퇴해야죠. 그것이 F1입니다. 그만큼 정말 어려운 단계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선을 지키면서 빨리 가는 거. 그 선이 어딘지도 객관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선이라고 말을 쉽게 했지만 어디에도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속에만 있어요.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만 알 수 있는 거네요. 일단은 경험이요. 정말 많이 타야 되고 흐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만 안 타도 F1은 몰기가 너무 힘들어요. 몸이 일단 다 까먹나요? 몸은 안 까먹죠. 몸은 안 까먹는데 흐름이 바뀌거든요. 이 F1이 은근히 바둑 같아요. 수담이죠. 모터스포츠 자체가 약간 바둑 같아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그게 상대방이 흑백에 돌을 한 수를 놓잖아요. 아, 그럼 너는 이걸 이렇게 하자는 소리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넌 어쩔래 하고 내가 수를 놓죠. 네. 상대방이 거기에 대응을 해요. 이걸 언어가 있거든요. 그 움직임이 다 그 언어예요. 내가 이렇게 꿈틀하는 게 너 어쩔 거야 하는 퀴즈를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얘기하고 또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쟤는 저렇게 할 것 같다라는 계산이 서고 그런 언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 끝까지 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네. 말 잘하면. 바둑도 그렇거든요. 술을 보면 알죠. F1도 마찬가지라 그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루키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친구와 오래 달린 사람과 충돌이 많아요. 언어가 달라서. 이게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F1은 F1만의 언어가 있고 F2는 F2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네. F2는 좀 달라요. F1과 확실히 달라요. 언어가. 서로 그냥 물어뜯는 그 공포의 언어가 있어요. 100% 제가 움찔하면 오는 거야. 이건 100% 오는 거예요. 거기는 오는 척이 없어요. F1은 어떨 때는 오는 척이고 어떨 때는 진짜 오는 거고 그 구분을 안 하고 내가 버틸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런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차의 기술적인 면도 바뀌어요. 네. 대표적으로 미하엘 슈마허 같은 경우가 F1의 황제라서 아마 F1을 안 보셨던 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F1의 황제로 모든 기록을 그냥 엄청나게 넘사벽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이버가 은퇴를 했다가 3년 쉬고 2010년에 복귀를 해요. 근데 복귀를 하고 보니까 커스라는 신기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커스라는 게 어떤 기술이었죠? 키네틱 에너지 리커버리 시스템이라는 하이브리드가 F1에 적용된 첫 사례거든요. 네. 운동 에너지 복원 시스템. 이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회생 제동 시스템이라는 걸로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에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전을 해요. 브레이크 어차피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럼 엔진은 돌고 있는데 이 엔진은 안 돌려도 되는데 돌고 있잖아요. 엔진을 세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엔진으로 야 그럼 발전기를 돌려. 그럼 엔진이 천천히 도니까 이게 연결된 바퀴가 도는 힘은 줄어드니까 속도가 주네. 도움도 돼. 그래서 이걸 배터리를 모은 다음에 이걸로 가속을 할 때 힘이 나중에. 필요하면 이 배터리에 모은 에너지를 모터로 돌리는 힘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더 세지죠. 그래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이게 커스예요. 이게 2009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슈마허 은퇴한 사이에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슈마허의 브레이킹 스타일 중에 풀 브레이킹을 꽉 밟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트레일 브레이킹이라고 하면서 약간 그 애매하게 밟은 다음에 코너를 도는 중에 이제 살살살살 이걸 은근슬쩍 조절하면서 코너를 돌아요. 그러면 풀 브레이킹을 안 했으니까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네. 그거를 잘 유지하면서 오히려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득을 얻으면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이걸 잘하는 게 슈마허의 특징이었는데 풀 브레이킹을 안 하니까 배터리가 안 모여요. 혼자 배터리가 모자른 거예요. 자기 출력을 까먹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빙 스타일을 바꿔서 막 이걸 해보려고 하다가 맨날 사고 나고 프랙티스 때 사고가 한두 번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은퇴할 때까지 우승을 한 번도 못했죠. 그 3시즌 동안. 그래서 그 슈마허의 자리를 대신 슈마허의 추천과 그 팀을 이끌고 있던 조언자 니키 라우다의 조언으로 그 자리를 메꾼 드라이버가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그래서 7번 챔피언했죠. 그런데 루이스 해밀턴이 페라리로 가봤더니 페라리는 차가 차원이 다르네. 아예 철학이 달라 차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 쉬면은 힘들고 몇 년 쉬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한 3년쯤 쉬면은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드라이버의 역량과 무관하게
다른 인간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네요. 네, 기술이 발전도 하지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가장 빠른 모양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그 진화 같은 케이스인데 의지가 있어서 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빠르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 빠르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 비교해보니까 얘가 빨라. 이것들을 다 모으다 보면 올해의 차와 3년 전의 차와 6년 전의 차는 다른 놈이에요.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할 때 가속을 해야 되고 예전에 가속을 해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떼어야 되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또 아일톤 세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속을 하면서 코너에서 발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이 트랙션이 잡힐 때까지 인간 트랙션 컨트롤이라 그래요. 이거를 타다다닥 하는 게 좋았는데 요즘 차는 이렇게 하면 100% 느려요. 그러니까 아일톤 세나식으로 하면 남들보다 0.5초, 1초씩 까먹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일톤 세나의 그 특기가 손해인 거예요. 차도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한 거죠. 옛날에는 차의 성능이 그걸 못 받쳐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 시대는 그 아일톤 세나처럼 하는 게 빨랐던 게 맞고 지금은 아닌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유명한 게 젠슨 버튼 같은 경우가 또 F1 데뷔하기 전에 얘가 F1의 역대 최고의 챔피언이 될 줄 알았어요. 미하엘 슈마허도 뛰어넘는. 그래요? 심지어 코리아 슈퍼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F3 할 때 여기 와서도 잘했었고 근데 이 드라이버의 장점이 뭐였냐면 왼발 컨트롤, 왼발 클러치 컨트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F1도 페달이 3개였거든요. 4개인 적도 있지만 일단 3개라고 치고 오른쪽에 가속 페달, 보통 악셀러레이터라고 하시죠. 이제 스로틀 페달이 있고 가운데 브레이크 있고 왼쪽에 클러치 이렇게 있잖아요. 이 3개를 한꺼번에 쓰려면 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2개 이러고 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2개를 한꺼번에 컨트롤하면서 클러치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이 클러치 컨트롤이 예술이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F1은 클러치 페달이 없어졌습니다. 전부 반자동으로 클러치 작업은 뒤에서 클러치가 알아서 하고 변속은 패들 시프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얘의 장점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이런 것이 이 기술의 변화입니다. 이런 게 한 3, 4년, 5년에 한 번씩은 확 바뀌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적응하기가 좀 어렵죠. 요즘 F1을 보신 분들에게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사라진 게 소리거든요. F1 엔진은 옛날의 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2012년만 해도 F1은 V8 자연흡기 엔진이었어요. 그때의 소리는 뭐냐면 지금 엔진이 사자나 호랑이가 화나가지고 으르렁 대는데 막 이렇게 비명치면서 따라오는 건 아니고 화가 좀 난 소리의 엔진 소리가 지금의 엔진 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2012년쯤 그러니까 2013년까지 쓰였던 자연흡기 V8 엔진의 사운드는 흔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산을 넘어서 아직 안 보이는데 용이 날아오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 느낌이었어요. 안 보이는데 이미 무서워.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데브리 런이라는 게 있어요. 데브리는 파편을 뜻하고 런은 달리기잖아요. 파편을 줍는 달리기. 이제 경기는 F1 팀도 있지만 그 경기 진행하는 진행요원, 오피셜, 트랙에 있는 트랙 마샬들 이런 사람이 수백 명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의 역할도 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력과는 무관하지만 경기가 안전하게 무난하게 진행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여기 경기장에 있는 드라이버, 팀원, 관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실제 가장 많이 죽는 게 트랙 마샬이에요. F1 경기에서. 그렇죠. 치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마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차가 부딪혀가지고 뭐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흉기거든요. 차가 밟아서 날아가면 시속 300km로 칼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겠죠. 심지어 그 칼 부품이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서 어떤 쇠도 잘라버릴 수 있는 튼튼하고 날카로운 칼이 날아다니면 큰일 나죠. 파편이 떨어지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데브리런이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요. 생각보다. 지금은 뭐 그냥 달려서 주워오면 되지. 그것은 차라는 게 달리는 거야. F1이 달리는 걸 옆에서 안 본 분들이니까 그게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시속 80km로 달리는 차 옆에서 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80km의 차가 내 발 앞을 지나갔어요. 무섭죠. 1m 안쪽으로. 그런데 F1이라면 시속 350km가 내 옆을 지나간다면 상상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소리를 내면서 와요. 용처럼. 그때 2011 캐나다 그랑프리 때 유명한 장면이 파편을 주우려고 사람이 달려오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다리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트랙 한가운데에 딱 주저앉아요. 파편을 주우려다가. 소리만으로. 그걸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막 부르는데 차가 나타난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다가 다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이걸 차들이 피해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실제로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근데 소리까지 무섭다면 더 무섭겠죠. 재미있는 것은 F1 사운드가 가장 무섭게
사람들에게 살벌한 이미지로 각인된 건 2005년까지 쓰였던 V10 엔진이 더 무섭긴 합니다. V8 시대에는 저도 귀마개를 써야 됐었어요. 지금 차는 그냥 귀마개 안 하고 차 옆에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볼륨 자체도 훨씬 줄었군요. 말도 안 되게 차이 납니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다른 종류예요. 근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사운드를 듣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코리아 그랑프리 때는 다 그 V8 자연흡기로 아. 했어요, 경기를. 실제로 들었을 땐 또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원통했어요. 저는 이제 F1 그랑프리를 보는 게 꿈이었지만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보다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더니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코리아 그랑프리를 한다 그래서 코리아 그랑프리 표를 다 사놨거든요. 드디어 이걸 내가 그 엔진을 특히 스타트 할 때는 20대가 한꺼번에 같은 위치에서 그 소리를 20마리 용이 이제 갑자기 둥지에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깨어나면서 20마리가 같이 울부짖는 그 소리거든요. 그걸 들으려고 그랜드 스탠드표 그때도 한 100만 원 넘었어요, 한 장에. 그 2장 사가지고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해설자가 됐잖아요. 방음 부스에 들어가서 본 겁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못 보고 방음 부스에서 봤어요.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방송 없을 땐 계속 밖에 나가 있었어요. 아, 당연히 진짜요? 나가 있어야죠. 그걸 가서 들어야지. 그거 하려고 내가 F1 표 사고 F1 좋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네요. 재밌네요. 사실 아까 잠깐 스티드 말씀하셨지만 안전 규정이라는 게 F1에서 애초에 좀 발전할 수 없었던 게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면 차를 타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마초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네,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고 심지어 네. 그래서 이 안전 규정이 새로 생기고 기술이 나오고 할 때마다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이 경기의 스릴이 사라진다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안전기술이 생기고 규정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스릴 있는 경기가 가능해졌다. 조금 더 드라이버들이 시도를 하면서 더 경기에 보는 맛을 더해줬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어떤 쪽의 입장에 좀 더 동의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후자는 예전의 드라이버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위험하지 않기 않군요. 때문에 더 빨리 달리는 건 없는 거죠. 지금 드라이버들도 어디까지가 안전하다를 계산하고 달린다기보단 기술이 허용하는 데까지 가고 그 안전 기준은 이 규정을 만들고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 한에서는 최대한 빨리 달리는 겁니다. 거기에 딴 걸 넣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F1 드라이버들의 안전 기준이라는 것들이 속도의 대부분은 안 좋아요. 당장 드라이버들이 장갑을 끼웠죠. 바이오메트릭 글러브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바이오메트릭 글러브 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웬만하면 겨울에 이 정도로 두꺼운 장갑을 끼지 않으실 거예요. 매우 두껍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의 감각이 아무래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걸 끼고 타다 보니까 지금은 벗고 잡으라 그러면 아마 다 어색하다고 하겠지만 처음 껴보시면 이 느낌이 너무 달라. 그런 느낌이 오실 거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들은 아무리 더운 날도 트랙 콕핏이 보통 55도에서 60도 정도의 온도가 있는데 그 안에 상하이가 갈라지지 않은 옷 그거를 틈 없이 두꺼운 옷을 내복도 긴팔로 당연히 방화 내의를 다 입고 그 위에 두꺼운 오버롤을 입고 55도 60도의 콕핏에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 안 하죠. 헬멧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헬멧이라는 게 무게도 무게지만 완전히 여기 뺨을 꽉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턱을 조이고 여기 딱 조이듯이 머리를 꽉 조이듯이 하지 않으면 충격을 흡수를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안에는 발라클라바라는 또 네. 방염 두건을 다 쓰고 네. 그러고 나서 물 마시려면 이 헬멧 안으로 연결한 그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미지근해요. 그거 절대 시원한 물 아니에요. 냉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55도 60도로 달궈진 그 물을 먹으면서 이제 달려야지 그 안에 땀 나잖아요. 그 땀에 다 젖어요. 헬멧 안이 되게 그래서 꿉꿉해지거든요. 숨 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자세는 욕조에 여러분들이 누워가지고 다리를 약간 그 수도 꼭지 쪽에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 높이에 무릎이 오게 그 자세로 눕는 자세예요. 이 자세로 땅바닥에 만약에 플로어가 닿는다. 이게 프랙티스 같은데 보여드리면서 저기 바닥을 많이 긁었어요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시는데 내가 시속 300km로 달리면은 그 충격이 그대로 차체에 전해지는데 엉덩이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허리로 앉아 있어요. 허리랑 등으로. 이게 그 F1의 서스펜션은 매우 딱딱합니다. 네. 그래야지 땅바닥을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충격을 여러분의 소파처럼 흡수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체험을 하시면 되냐면 나무 판자를 놓고 등에 누우신 다음에 허리를 한 10cm 정도 등으로 들었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힘을 빼고. 이 충격을 탄탄탄탄 한 10번 정도 해주면 그게 바닥을 긁고 지나간 거예요. 이거 1시간 반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에는 훨씬 더 심해져가지고 드라이버들이 아무리 허리를 관리를 해도 이게 통증이 없어지질 않아서 네. 좀 힘든 상황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달리는 드라이버들 이게 다 안전을 위해 거기 때문에라고 참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일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못생겼다고 반대를 하는 네. 경우도 있기는 했었고요. 버추얼 세이프티카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이제 세이프티카도 불만인데 버추얼은 또 뭐야? 이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렇죠. 버추얼 세이프티카는 미니 섹터마다 구간 제한 속도를 지켜요.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고속도로에서 구간 제한 속도 구간 달릴 때 속도 맞추느라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데 그 구간 제한 속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50m마다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을지. 그런데 그 50m마다 그냥 천천히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가면서 제한 속도보다 느려야 돼요. 거기에서 천천히 가면 버추얼 세이프티카 때 손해보는 드라이버 진짜 많거든요. 지난 네덜란드 그랑프리 때도 르클레가 뒤에 러셀이 앞에 달리는데 한 1초 차이가 넘게 차이 났었는데 버추얼 세이프티카 끝날 때 둘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추월 시도하다가 둘이 부딪혀서 러셀 차 조금 부서졌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이런 구간 제한 속도가 지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게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지키는 거죠, 다. 그런 거 한번 정해지면 규정은 야 이거는 옳은 규정이고 저거는 뭐 바꿔야 될 거고 이런 거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드라이버는 그냥 드라이빙을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정말 할 말 많으신 분들 이것저것 불편하신 게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 드라이버는 오직 빨리 달리는 것뿐이죠. 근데 뭐 헤일로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시야를 가리느니 해서 네. 말들이 많았다가 네. 이후에 이제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건들이 그렇죠. 이제 몸소 체험이 되면서 필요성이 좀 입증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안전을 위해서 도입됐지만 실제로 이걸 겪어보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돼서 약간 빠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질 빌러브라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어떻게 보면 페라리를 상징하는 페라리가 사랑한 드라이버였는데 역시 또 이몰라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디디에 피론이라는 팀메이트와 이 팀 오더를 지키냐 마냐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퀄리파잉에 무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 당시에 이제 차의 콕핏이 튕겨 나가면서 캐치펜스라는 게 있어요. 경기장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캐치펜스가 뭐냐면 철조망 같은 건데 이게 관중석 앞에 약간 위로 올라가다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걸 이렇게 막도로 이렇게 성취되어 있는 캐치펜스 그러니까 이런 파편이 날라오는 걸 캐치해라 라고 있는 캐치펜스예요. 네. 차가 날라오거나 뭐 네네. 거기에 걸려서 죽었어요. 질 빌러브가. 그래서 이게 캐치펜스가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건데 사실 문제는 콕핏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몇십 미터를 날아갔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캐치펜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키 스튜어트의 은퇴 경기 때 제키 스튜어트가 딱 100경기를 레이스를 하고 은퇴하겠다. 챔피언도 3번 했고 이 챔피언을 도와줬던 프랑스와 세베라고 있었거든요. 인기 너무 좋은데 사람 인성도 너무 좋아요. 1등을 하다가도 팀을 위해 제키 스튜어트를 밀어주기 위해 네가 2등으로 가가지고 뒤에 애들이 막아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너무나 잘하면서 그래서 제키 스튜어트가 팀원들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은퇴하면 얘를 밀어주기 위해 모두가 이걸 해야 된다. 얘가 퍼스트가 돼서 얘를 챔피언을 만들어야 되고 얘의 인생을 도와줘야 된다.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은퇴 경기를 하기로 했던 100번째 딱 숫자도 예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퀄리파잉 때 미국 그랑프리인데 경기장에는 여러 가지 방호벽이 있는데 그중에 암코 베리어라는 게 있어요. 암코가 원래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상표 알 붙는. 근데 암코 베리어 하면 잘 모르는데 가드레일 아시죠? 가드레일이 암코 베리어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보호 설비잖아요. 네네. 지푸라기보다 그렇죠. 낫죠. 네. 네, 화분이나 지푸라기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가드레일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서 또 드라이버가 튕겨 나간 게 문제인데 가드레일로 떨어진 거예요. 머리가. 머리부터. 네, 그래서 그 사고 장소로 가장 먼저 달려간 게 제키 스튜어트였고 그래서 그 100번째 레이스를 안 나가요. 그러면서 더더욱 안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목숨 걸고 싸우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런
F1 경기에서 쓰이는 레이스카랑 일반 차량은 물론 많이 다르겠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모터스포츠 전문가로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수칙이 있다면 어떤 걸지 여쭤봐도 될까요? F1을 자주 보다 보면 F1도 엔진이고 여기도 엔진인데 뭐 쟤도 무슨 클러치가 있다 그러고 그럼 뭐 여기도 클러치 있을 거 아니야. 어딨지? 클러치는 도대체 어딨지? 부품의 명칭이 없는데?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어박스면 기어박스, 뭐 브레이크 액이면 브레이크 액, 배터리면 배터리, 시동 때 배터리를 썼네 아니네 이런 개념들이 배우면 힘들죠. 네. 배우기 귀찮고. 그런데 F1을 자주 봐서 스포츠를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 내 차에도 다 있네? 라는 순간 보시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어보게 되고 뭐가 어디 있는지 보다 보면 또 문제를 알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F1에 익숙해지시고 친근해지시면 이제 자기 차로 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차를 끌고 일단 서킷에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관리, 타이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느껴지고, 그다음 거기에 가가지고 잘 타는 사람 옆에서 달리면 내가 얼마나 못 타는 줄 알게 되고, 잘하는 사람이 사고 천지인 걸 보면서 나는 더 위험하겠구나를 알게 되고, 네네. 그래서 안전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지죠, 사람이. 근데 그 서킷에 갈 수 있는 것도 사실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같은 거를 가서 교육받고 따셔야 따야 됩니다. 하잖아요. 네, 거기서 서킷 라이센스 같은 거는 다 교육 과정이 있고요. 네. 물론 대회 나가라는 건 아닙니다. 대회 네. 나가는 건 완전 별개 얘기고, 네. 서킷 자주 가시다 보면 물론 다 가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차도 바꾸게 되고 네, 이겠지만 처음에는 자기 차 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트랙을 달려볼 수도 있고, 트랙데이 같은 거 트랙 라이센스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살짝 타이어만 바꾸고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바꾸고 해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서킷 갈 때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를 바꾸게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 하는 분에게 또 체험을 하는 거는, 국내 모터스포츠도 많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모터스포츠는 어떤 느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몰면 그 속도가 안 나요. 옆에 타보는 겁니다. 택시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택시요? 예, 그러니까 레이스카나 아니면 빠른 차의 옆자리에 예. 타볼 수 있는. 네, 잘하는 사람 옆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운전이 아니구나. 고속도로 드라이빙이 아니네. 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모터스포츠도 다시 보이시고 흥미가 생기신 분은 해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서킷을 달릴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운전에 숙련된 사람이어야겠죠? 배워야죠. 드라이빙 스쿨이란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서킷이 우리나라에 강원도 인제에 하나 있는 게 맞나요? 아, 아니요. 지금 네. 국제 규격의 서킷이 3개가 있고요. 아, 3개나 있구나. 국제 규격의 서킷이 그레이드 1, 네. F1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이거 3개 몇 개 없어요. 그게 오.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아. 이곳이 가장 배울 게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트랙데이나 일반인 이벤트가 많은 곳이 인제, 그 다음에 용인. 용인에. 예, 용인은 그런데 아마 이 개인 프로그램 날짜가 좀 잘 안 빌 거예요. 의외로 이런 서킷들이 한번 지어 놓으면 잘 애용이 돼요. 평창 올림픽을 했던 경기장 지금 잘 쓰고 있는 찾아가 보면 거의 쓰는 거 없는 네. 것들 많잖아요. 네.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지금까지도 계속 잘 쓰고 있어요. 지금도 대회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거기 가서 달려보시면 F1도 다시 보이실 거고 내 차의 드라이빙도 다시 보이실 거예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라고 꼽으실 만한 장면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것은 안전의 아이콘 제키 스튜어트 또 등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역시. 제키 스튜어트가 가장 위험한 서킷 중에 하나인 스파프랑코샹. 근데 그 스파프랑코샹이라는 벨기에의 서킷이 옛날에는 14km의 서킷이었어요. 지금은 7km였고 네. 원래도 산골 도로들을 연결한 서킷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위험하죠. 네.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안전요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전요원도 띄엄띄엄 배치가 돼요. 한 1km마다 몇 명씩, 한 두어 명씩. 그러면은 사람 없는 곳이 태반이고요. 거의 민가 옆도 지나는데. 그런 와중에 마스타킹크라는 지금은 없는 14km 구간 중에서도 가장 빠른 2개의 길이 갑자기 중간에 한번 엇갈려서 지나가면서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지나가는 마스타킹크라는 것이 유명해요. 제키 스튜어트가 이 벨기에 그랑프리를 뜯어 고치기 전에 출전했던 레이스에서 그 부분을 달리다가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오픈휠 레이스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의 탈출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 차가 뒤집히면서 그 각도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스티어링 휠이 있잖아요. 운전대죠, 보통. 이 스티어링 휠과 이 자세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스티어링 휠 가로막아서 몸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을 차가 뒤집힌 상태로 갇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엔진에서 네. 기름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름이 콕핏 쪽으로 와서 이 옷을 젖히는데 30분 동안 구하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 옷이 다 젖은 거예요. 기름으로. 그런데 전기계통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전기계통도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얘네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아찔하네. 불이 붙는 순간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마침 30분쯤 되었을 때 다른 드라이버가 물론 일찍 봤죠. 그보다 한 몇십 분 전에 봤겠지만 주변에 있는 민가로 달려가서 공구를 빌려오고 마샬들을 불러오고 해가지고 차를 뒤집는 거는 숫자가 모자라서 안 뒤집어지니까 그 공구로 스티어링 휠을 분해해가지고 빼가지고 드라이버 구출해낸 거예요. 와. 그래서 제키 스튜어트는 그 이후로 스패너를 항상 차에 넣고 달렸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F1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분리형으로 돼 있어요. 무조건 간단한 그 조작으로 이후로. 예, 뒤에서 스티어링 휠 뒤에 여기 깔딱 움직이면은 바로 네. 빠져요. 아, 그래서 탈출할 수 있게. 예, 언제나 쉽게 탈출할 수 있게. 아.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재밌는 게 헤일로가 여러 사람들을 구했고 실제 그 장면에서도 헤일로가 사람을 구했는데 헤일로 때문에 사람이 또 죽을 뻔한 같은 장면이 2020 바레인 그랑프리 때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 네. 펼쳐진 경기이기도 했는데 근데 로만 그로장이 스타트 직후에 아주 큰 사고가 나면서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암코 베리어 그 가드레일이라고 네. 부르죠. 그쪽으로 돌진을 해 들어가는데 부딪히는 순간에 이미 차가 두 동강이 난 상태로 한쪽의 연료통 쪽이 이제 분리가 안 됐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네. 연료통과 엔진이 멀어지면 중간에 연료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서 불이 났죠. 그리고 암코 베리어에 갇힌 거예요. 근데 암코 베리어와 부딪히는 순간에는 그 헤일로라는 게 드라이버 머리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줘가지고 네. 머리가 보호돼가지고 이게 좋았는데 네. 암코 베리어 사이에 이 차가 끼고 헤일로까지 있으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탈출이. 아.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해도 몸이 안 빠지고 저렇게 해도 몸이 안 빠지고 그래서 탈출하는데 몇 분이 걸린 거예요. 아찔하네요. 천만다행인 건 F1의 안전 기준이 발전해서 지금은 약 1500도의 열에서도 10분, 20분을 버티는데 문제가 없어요. 현재 기준이. 모든 헬멧이 버텨주고 옛날에 네. 니키 라우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만 해도 니키 라우다가 가장 큰 부상을 입은 게 일단 안 좋은 가스를 많이 들이마셔서 그 중에 하나는 차에서 사고 난 연기도 연기인데 불을 끄겠다고 이 소화액을 뿌린 건 이제 그것을 또 들이마시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인체까지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이걸 다 들이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가 기능을 못 해가지고 죽을 뻔한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헬멧이 녹은 거예요. 헬멧이 녹아서 살이랑 붙은 거예요. 이게 녹아 붙으면 이걸 분리한다는 얘기는 살을 떼어낸다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때. 얘를 일단 구해야 된다. 그런데 헬멧은 또 그 열을 못 버티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헬멧도 무사히 벗을 수 있는데 그때 로만 그루장은 탈출할 때 아마 손이 장갑이 하나 벗어졌고 신발이 하나 벗어졌고 손은 화상을 입었어요. 다른 손은 멀쩡하죠. 왜냐하면 안 벗겨졌으니까. 벗겨지지만 않은 멀쩡. 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막 급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한쪽 벗겨져서. 그래서 헤일로가 선택된 이유도 그거인 게 이전에는 완전 클로즈드 콕핏으로 비행기 네. 캐노피처럼 네. 캐노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카에서 쓰는 것처럼 헤일로의 앞쪽은 이렇게 유리로 가로막고 위쪽은 뚫어놓는 이런 형태와 지금의 헤일로 세 가지가 테스트를 했다가 헤일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네. 헤일로가 선택된 가장 큰 이유가 탈출하기 좋아서요. 위쪽도 있지만 이 앞으로 탈출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헤일로가 선택된 겁니다. 그 틈새로 나가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삼지처럼. 위쪽으로 나오게 돼 아, 있는데 위쪽으로. 급할 경우엔 진짜 이쪽으로 나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캐노피는 그래서 무조건 탈락이죠. 탈출이 나가기가 안 돼요. 어려우니까. 네. 그러네요. 비행기는 캐노피를 위쪽으로 터뜨려 가지고 날리고 탈출하는 비상이 있는데 네. 차가 뒤집혔을 땐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안 통해서 캐노피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뒤집히는 사고는. 근데 진짜 가끔 보면 선수들이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많은 드라이버가 화재 속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발달된 기술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네. 이런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영화도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좋아합니다. 수많은 F1과 또 모터스포츠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모터스포츠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영화가 있다면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개면 안 되나요? 두 개도 됩니다. 네. 물론 환영입니다. F1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영화로는
러시 더 라이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 명칭은 러시고요. 네. 론 하워드 감독 영화고 2013년도쯤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었는데 DVD나 블루레이 사시면 제가 오디오 코멘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경 설명 들으면서 보실 수 있고 F1 드라이버 중에서 제임스 헌트와 니키 라우다가 경쟁했던 1976 시즌을 극적으로 그렸어요. 뭐 사실과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F1을 그랑프리에서 경쟁한다는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해준 영화가 바로 그 러시입니다. 네. 그래서 추천 많이 하고 그것도 영화 음악이 한스 짐머입니다. 네. 그 솔직히 그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음악 제목이 또 졌지만 이겼다.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음악이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영화 자체로만 보면 러시가 그렇게 걸작은 아니에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걸작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영화 가치로서도 뛰어나고 모터 스포츠와 그 실제 역사적인 사실들 여기도 물론 각색한 게 아주 많지만 모터 스포츠의 근간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라면 포드 V 페라리만한 영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동안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네. 모터스포츠 아직도 하나도 몰라요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 영화를 보시는 것만으로 거기서 느낀 그 느낌이 모터스포츠입니다. 그 영화를 정말 F1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뭔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게 또 이렇게 실제로 고증이라고 하죠. 이걸 잘 해놓은 영화기도 한가요? 네, 고증이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 아.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이해가 되고요.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알고 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영화적인 진행 방향이랑 스토리상 정반대인 경우가 어쩔 수 많거든요. 없이. 네, 그런 것들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박수를 쳐줘요. 그런 각색은 이게 취지에 맞는데 뭐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지 영화인데 그런데 그 영화는 그걸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게 이 모터 스포츠의 가치와 이 위인들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생했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존중의 것들을 구석구석에 다 숨겨놨어요.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리스펙트 했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면서 근데 그걸 티를 내질 않아요. 그래서 더 대단한 영화입니다. 보드 V 페라리 꼭 보세요. 저희 이렇게 2부에 걸쳐서 윤재수님과 함께 F1의 세계를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위원님은 대화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도 재밌게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 방송을 보시게 될 분들에게 전해드릴 얘기들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진짜 재밌는 세계 같더라고요, F1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아갈 것들이 많다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저도 덕분에 이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중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 피플 10번째 게스트 윤재수 해설위원님과 함께 F1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른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